나는 33, 평범한 직장인이고 결혼한 지 3년 차 된 아내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남편과 단둘이 살아왔다. 아이는 아직 없다. 처음엔 우리끼리만의 평온함이 좋았고 익숙해졌다. 밥 먹고 일하고 주말엔 드라이브를 가거나 넷플릭스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삶이 무덤덤할지라도 그 무덤덤함이 나에겐 안정감으로 다가왔다. 나는 내성적인 편이다. 좋게 말하면 배려심 깊은 사람, 나쁘게 말하면 속으로 마음을 사귀는 스타일이다. 불편한 일이 있어도 크게 티내지 않고 혼자 정리해버릴 때가 많았다. 그런 내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마음을 드러내는 일은 어려웠다. 남편은 정반대였다. 밝고 명랑하고 주변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는 타입. 그는 늘 내게 말했다. 너는 말할수록 좋아져. 하지만 나는 그 말을 잘 믿지 못했다. 말이란 게 나중에 후폭풍을 몰고 올 때가 많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 우리가 얼마 전 위기를 맞았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해외 출장을 가게 된 것이다. 처음엔 일주일이라고 했다. 그런데 프로젝트가 길어졌고 결국 3개월 동안 머물게 됐다. 이번이 기회야. 이 프로젝트 잘하면 진짜 커리어가 달라져.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나를 안아줬고 나는 괜찮다고 웃어 보였다. 그 미소가 얼마나 빈 껍데기였는지 그땐 몰랐다. 남편이 떠난 뒤의 집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하고 크고 허전했다. 퇴근해 집에 들어오면 텅 빈 거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고 밥 한 끼도 TV 한 편도 밤마다 나를 위로해 주진 못했다. 그렇게 외로움이 심해질 즈음이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혼자 지낸다니까 마음이 놓이질 않는다. 내가 좀 올라갈까? 처음엔 정중히 괜찮다고 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계획표까지 세운 듯 행동하셨다. 시장에서 뭐 사갈 거냐, 언제 도착할 거냐, 집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말했으니. 그럼 며칠 정도. 나는 마음의 부담을 숨기며 그렇게 대답했다. 그 말이 도화선이 될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다. 그리고 이틀 뒤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작은 캐리어를 끌고 서 계셨다. 봄바람이 아직 싸늘한 날이었다. 아이고, 집이 아주 따뜻하네. 혼자서도 잘 지냈니? 그 향, 그 말투.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부담스러웠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캐리어를 받았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살짝 움찔했다. 그날 저녁부터 시어머니의 도움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밥을 짓기 전에 조심스럽게 물어보셨다. 너 원래 밥물 이 정도로 해? 네. 저는 그냥 이게 편해서.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내가 씻어놓은 쌀을 다시 씻고 물을 맞추셨다. 그렇게 내 방식은 은근히 조용히 바뀌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건 사소한 것부터 시작되었다. 냉장고 문을 열며 한마디. 이건 오래된 거 아니니? 마르를 쓸며 또 한마디. 이런 데는 잘 안 닦이는구나. 그 말투는 공격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매 순간이 내 공간을 점점 재단당하는 느낌이었다. 이런 변화는 하루 이틀 사이에 이뤄진 게 아니었다. 나는 말없이 참았고 그 참음은 어느새 습관처럼 내 안에 쌓였다. 그리고 그때 나는 아무도 모르는 작은 노트북을 닫고 작은 다이어리를 꺼냈다. 그게 내 감정을 적는 시작이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는 점점 말을 잃어갔다. 말을 하면 분위기가 깨질 것 같았고 말을 안 하면 그래도 하루는 무사히 넘어갈 것 같았다. 문제는 그 무사함이라는 게 나만 참고 견디는 형태였다는 거다. 아침마다 시어머니는 나보다 먼저 일어나 계셨다. 출근 준비를 하러 부엌에 나오면
이미 국이 끓고 있었고 내가 사둔 반찬들은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다. 아침엔 국물이 있어야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간단히 먹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었다. 맛이 없진 않았다. 하지만 그릇을 내려놓는 순간마다 이 집에서 내가 점점 손님이 되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퇴근 후가 더 힘들었다. 하루 종일 회사에서 참았던 피로를 안고 집에 오면 그곳엔 또 다른 평가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어? 밥은 밖에서 먹었어?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 보이지. 여자는 집안일도 직장일도 다 해내야지. 그 말들은 조언처럼 들렸지만 나에겐 채점표처럼 느껴졌다. 잘한 건 없고 부족한 것만 콕 집어 말하는 방식.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빨래를 개다 말고 말했다. 속옷은 이런 식으로 널어야지. 아휴, 내가 우리 집에 오래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 말에 순간 손이 멈췄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웃으며 넘겼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작은 일이 터졌다. 냉장고에서 내가 아껴두던 반찬이 사라진 걸 발견했다. 친정엄마가 직접 담가준 거였다. 아무 말 없이 버려진 걸 알았을 때 그날은 이상하게도 참을 수가 없었다. 어머니 혹시 냉장고에 있던 반찬 보셨어요?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아, 그거 너무 쉬어 있었어. 몸 상할까 봐 버렸지. 그건 제가 아끼던 거였어요. 순간 공기가 굳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바뀌었다. 아끼면 뭐해? 몸 상하면 누가 책임질 건데? 나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도 제 물건이었잖아요. 말 한마디라도 해주셨으면.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가 내 건강 생각해서 한 일인데 이게 그렇게 잘못이야? 요즘 며느리들은 참 예민해. 예전 같았으면 이런 걸로 말도 안 꺼냈어. 그 순간 나는 며느리라는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말하면 버릇없는 사람이 되고 말 안 하면 속병이 드는 구조. 그날 밤 방에 들어와 불을 끄고 누웠는데 눈물이 났다. 크게 울지도 못했다. 소리내면 또 무슨 말을 들을지 아니까. 그래서 나는 다시 다이어리를 펼쳤다. 펜을 쥔 손이 떨렸다. 왜 나만 참아야 하지? 이 집에서 나는 왜 항상 부족한 사람일까? 같이 사는 게 이렇게 숨막힐 줄은 몰랐다. 그 글씨들은 점점 거칠어졌고 나는 처음으로 이런 문장을 적었다. 솔직히 이 사람이 무섭다. 적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그리고 다이어리를 덮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조심스러워졌고 시어머니는 더 확신에 찬 듯 행동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내 감정은 점점 날 것으로 썩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때 몰랐다. 이 다이어리가 내 마음을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곧 모든 걸 무너뜨릴 증거가 될 거라는 걸.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다. 아니, 겉보기엔 그랬다. 내가 회사에서 돌아온 저녁 7시,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고 계셨다. 나는 습관처럼 다녀왔습니다를 외쳤고 어머니는 밥 해놨다며 짧게 대답했다. 피곤해서 씻고 바로 밥을 먹으려던 찰나 식탁 위에 익숙한 종이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회사에서 급하게 처리해야 할 서류를 USB에 담아 가져온 봉투였다. 어머니, 이거 혹시 열어보셨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다. 응, 집에 놓인 거니까 뭐 있나 싶어서 열어봤지. 근데 뭐 그런 거에 예민해? 그 말 한마디에 내 속이 딱 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그건 회사 기밀이었어요. 누가 열어보면 안 되는 문서였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내려놓았다. 표정이 확 바뀌었다. 내가 뭐 훔쳐보려고 그랬어? 내가 집에 대놓고 둔 걸 누가 몰라? 참, 요즘 애들은 하나같이 별나. 그 말에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그래서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방문을 닫는 소리도 조심스러웠다. 나는 그렇게 소리 없이 무너졌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을 꺼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건 분노였다. 참는다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분노의 덩어리였다. 일기장 내용 발췌. 2023년 4월 11일 밤 11시 43분. 도대체 왜 자꾸 내 것을 넘보는 걸까? 왜 아무 말 없이 냉장고를 뒤지고 왜 남의 물건을 허락도 없이 열어보는 걸까? 이건 그냥 가족 간의 간섭이 아니다. 폭력이다. 시어머니는 내 공간에 침입해온다. 이 집이 내가 사는 곳이라는 걸 잊은 건가?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자기 아들 집이라 생각한 거겠지. 나는 그저 덧붙여진 존재, 언제든 빠질 수 있는 사람. 솔직히 말하자면 오늘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사람이 우리 집에 다시는 못 오게 하고 싶다. 나쁜 생각인 거 아는데. 나 이제 이 사람 얼굴만 봐도 심장이 쪼여오는 느낌이 든다. 숨이 막힌다. 내가 사는 집인데 왜 내가 도망치고 싶어질까? 일기를 쓰는 내 손이 점점 날카로워졌다. 마치 그 펜이 칼이 된 것처럼 종이에 글을 새기며 마음을 베고 있었다. 그 다음 날 출근 전 작은 사건이 또 하나 있었다. 출근하려고 구두를 신는데 시어머니가 복도에서 나지막이 말하셨다. 그 구두 뒤축 다 달았더라. 그거 신고 나가는 거 내 체면이야? 나는 한 번도 체면 같은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 말에 얼굴이 붉어졌다. 제 돈으로 산 거예요. 불편하면 제가 알아서 바꿀게요. 그 말을 하자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셨다. 참, 요즘 사람들은 말도 참하게 못해. 기분 나쁘면 말을 하지 말든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문을 열고 나왔다. 그날 회사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 이 집이라는 공간이 점점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일기장을 폈다. 어쩌면 이게 마지막 경고였을지도 모른다. 마지막 분출. 일기장 내용 발췌 2. 2023년 4월 12일 밤 12시 7분. 이 집에서 내가 사라지면 이 사람은 후회할까? 아니면 시원하다고 생각할까? 며느리라는 자리는 왜 이토록 일방적일까? 이 집에서 나는 사람 취급을 받는 걸까? 아니면 그냥 하숙생? 종? 내가 언제까지 더 참을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이 사람과 단둘이 있는 이 집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다. 그날은 유난히 피곤한 하루였다. 회사에서 실수 하나로 혼이 났고 회식 자리까지 끌려가 억지 웃음을 지은 채 겨우 빠져나왔다. 집에 들어섰을 때 시계는 밤 10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시어머니 방의 불빛만 아스라이 새어나왔다. 나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갔다. 가방을 내려놓고 옷을 갈아입는데 책상 위에 뭔가 낯설게 펼쳐져 있는 느낌이 들었다. 눈을 돌리는 순간 숨이 멎었다. 일기장이 펼쳐져 있었다. 그날 쓴 마지막 글귀가 그대로 보였다. 나는 지금 이 사람과 단둘이 있는 이 집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다. 그리고 책상 옆에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다. 그녀는 조용히, 정말 조용히 일기장을 읽고 있었다. 표정은 무표정. 그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는 얼굴. 어머니 그거. 나는 말끝을 흐리며 다가갔다. 손끝이 떨렸다. 목소리는 이미 메말라 있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시선을 들었다. 그리고 그 어떤 꾸짖음도 없이 그냥 일기장을 조용히 덮었다. 그래, 내 마음이 그랬구나. 그 말 한마디, 너무 짧고 너무 무표정한 그 말이 어떤 고함보다 어떤 욕보다 더 무서웠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사과를 해야 할까? 하지만 사과라는 게 그 감정이 진심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일이잖아. 내가 느꼈던 걸 부정할 수도 숨길 수도 없었다. 그 침묵 속에서 시어머니는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다. 문이 딱 닫히는 소리가 내 심장에 돌덩이처럼 박혔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을 열지 못했다. 내가 가장 의지하던 공간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흉기가 돼버렸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말 한 줄이겠지만 그 말 속에는 내가 참고 쌓고 숨겨왔던 모든 감정이 있었고 그걸 읽힌 순간 내 마음은 나조차도 다시 못 꺼낼 무언가가 되어버렸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말없이 아침상을 차려두셨다. 나는 그 밥을 조용히 먹었다. 말 한마디 없이 수저 소리도 조심스러웠다. 내일 내려간다. 식사 도중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했다. 나는 놀랐다. 예정보다 많이 남았는데요. 시어머니는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더 있다가 뭐하니?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 그 말엔 원망도 분노도 없었다. 하지만 완전히 마음을 닫은 사람의 말투였다. 나는 그 어떤 변명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시어머니는 그날 하루 종일 짐을 쌌다. 주방에 있던 반찬통도 욕실에 둔 칫솔도 정성껏 정리하며 하나씩 챙겼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택시를 부르시고 현관에서 마지막 신을 신으며 나를 한번 쳐다보셨다. 그 눈엔 어떤 말도 없었다. 다만 조용한 절연의 뜻이 담겨 있었다. 잘 지내. 그 한마디를 남기고 시어머니는 문을 열고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리만치 크고 깊게 들렸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시어머니가 집을 떠난 그날 이후 그 누구도 이 집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남편도 나도 그리고 시어머니 역시. 시간이 지나며 시어머니는 명절에도 오지 않았고 영상통화 요청도 없었으며 그 흔한 톡 한 줄 없었다. 처음 몇 주는 그 침묵이 숨을 죄는 벽처럼 느껴졌다. 내가 너무 심했나? 그렇게까지 쓸 필요 있었나? 조금만 더 부드럽게 썼다면. 하지만 얼마 안 가 나는 그 고요 속에서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도 되는 아침, 나만의 방식으로 쌀을 씻고 내가 좋아하는 소스를 마음대로 냉장고에 넣고 그게 그렇게 편할 줄 몰랐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이 고요를 두려움보다 자유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남편은 출장에서 돌아온 후 몇 주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그는 어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너한테 뭐라고 했어? 나는 젓가락을 멈췄다. 그 질문을 들을 줄은 알았지만 막상 듣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다. 왜 그렇게 물어? 엄마가 아예 너랑 연락 안 하셔. 내가 전화하면 목소리도 딱딱하고 그냥 느낌이 뭔가 단단히 틀어진 것 같아서 나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말했다. 일기장이야.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일기장? 응. 내가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을 일기장에 썼어.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그걸 읽으셨어. 남편은 당황한 듯 물었다. 뭐라고 썼는데? 나는 잠시 멈췄다가 솔직하게 털어놨다. 내가 숨이 막힌다고. 같이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심지어 어머니가 무섭다고도 썼어. 남편은 말이 없었다. 긴 정적 끝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엄마가 그냥 아무 말 없이 나간 거야? 응. 그때부터 단 한마디도 없어. 그리고 지금도 그래. 그 대화 이후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책임을 묻지도 않았고 누가 더 잘못했는지 따지지도 않았다. 그저 그날 밤 내 손을 살짝 잡아줬을 뿐이다. 그리고 지금 시어머니는 여전히 나를 보지 않는다. 그녀는 내가 없는 것처럼 산다. 남편과는 연락을 주고받지만 내 이름은 언급하지 않는다. 그 사실은 아직도 가끔 나를 아프게 한다. 가족이 이렇게 쉽게 끊겨도 되는 건가? 사람과 사람 사이가 이렇게 단절될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든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그때보다 훨씬 자유롭다. 이제는 누가 내 행동을 평가하지 않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밥을 짓든 어떤 속옷을 널든 누군가의 기준에 맞출 필요가 없다. 나는 나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게 해방감이었다. 어쩌면 너무 많은 걸 잃고 얻은 자유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자유가 없었다면 나는 끝내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은 채 살았을지도 모른다. 내가 썼던 그 일기장, 지금은 서랍 깊숙이 넣어뒀다. 그리고 새 일기장은 아직 펼치지 않았다. 누군가가 다시 볼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까지 쏟아낼 만큼 외롭지 않기 때문이다. 나를 보지 않는 그 사람, 그리고 다시 나를 바라보는 나 자신. 이 이야기는 그렇게 조용히 끝나고 있다.